우리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회 투데이 캠프 또 마지막 날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학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영역과 지력과 심력,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리뉴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제 배웠던 우리 내용들 한번 잠깐 짧게 좀 정리하고 여러분 또 얼마나 암기했는지 또 우리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단원에 우리 어제 1단원 우리가 어제 1단원, 2단원, 3단원, 우리 5단원 이렇게 4단원 배웠었죠? 자, 우리 1단원 했을 때 우리 여러분 기억나는 그 내용들 우리 관점 4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를 볼 때, 사회를 바라볼 때 4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4가지 관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4가지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관점은 통합적 관점, 그쵸? 자, 그리고 행복이 나왔어요. 1단원의 2번째로 행복, 동양에서 말하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도교, 무의자연, 불교, 해탈, 중생, 유교, 인의, 예지 이렇게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단원의 마지막 계속 이제 이 단원에 좀 그게 계속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파악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단원의 3번째는 4가지의 행복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뭐였죠? 질 높은 정주 환경. 2번째 경제적 안정. 3번째 민주주의 실현. 4번째 도덕적 실천과 성찰.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자, 2단원에서는 이제 지리 파트였어요. 기후 나왔습니다. 기후. 그쵸? 자, 이제 여러 기후들이 나왔죠. 그래서 기후는 지구의 위도, 가로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 했죠?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되어져 있고, 또 세계 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저위도의 기후, 열대기후, 그쵸? 열대기후의 의식주. 자, 통풍이 잘 되는 옷, 향신료가 많은 음식들, 급경사 지붕, 고산가옥, 수산가옥 이렇게 있었습니다. 건조기후의 흙집, 게르 이렇게 있었고요. 한대기후의 의식주, 털옷, 고산가옥, 이글루, 날고기, 날생선. 자, 그리고 온대기후에 이것도 기억하는지 보자. 온대기후에 세부적으로 보면 3가지 기후로 나타난다. 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자,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강수량이 높고 기온이 높고, 그치? 그래서 영국 신사들이 뭐 가지고 다닌다고요? 프렌치 코트 입고 우산 들고 다닌다. 자, 그 다음에 네, 지중해성 기후. 이탈리아, 로마 대표적인 국가. 하얀 집, 강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하얀 집에 산다. 이런 여러 가지. 온대 계절풍 기후. 우리나라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단원 가면 뭐 있었지?
도시화와 산업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도시화의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도시화의 과정에 세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초기 단계 농업사회였고, 두 번째 단계 가속화 단계의 대표적인 현상 이촌 향도 현상, 그쵸? 자, 그리고 종착 단계 역도시화 현상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막 근교 농업, 원교 농업 우리 단어들 기억나고, 또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막 우리가 나눴었고요. 기억나죠? 네, 또 있어요. 지역 분화도 나눴었죠, 그쵸? 와, 이거 넘어갔다. 환경 문제의 종류 해가지고 우리 지구온난화 방지하는 협약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기억나죠? 다시 세 가지 뭐라고?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세 가지. 자, 그리고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 바젤 협약, 습지 보호, 람사르 협약. 이렇게 여러분 쭉쭉쭉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나갔던 게 있어요. 자연재해야. 그런데 지형의 요인의 자연재해, 화산, 지진해일, 쓰나미, 기후적인 자연재해, 폭설, 홍수, 태풍, 가뭄, 그쵸? 오늘 7.7 강도의 그 지진이 어젠가요? 지진이 미얀마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여파로 방글라시에 있는 몇 층 빌딩이라 했지? 빌딩이 다 무너지는 그런 지금 사태가 있대요. 그건 자연재해. 그쵸?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한국도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지금 경북 그 산지가 거의 다 지금 불타서 며칠 만에 지금 오늘 진화가 다 됐다고 합니다. 기쁜 뉴스가 오늘 떴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단원에서는 막 그렇게 중요한 게 또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쵸? 자, 5단원에 자본주의가 있었어요. 그쵸? 자본주의의 과정 어제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첫 번째 자본주의가 뭐였죠? 산업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애덤 스미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작은 정부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두 번째 자본주의, 대표적인 자본주의의 과정이 수정자본주의였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로 나가는데,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은 정부의 개입이 커요. 큰 정부. 그리고 대표 인물 케인즈의 또 경제 이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자유주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마지막 어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때도 정부의 개입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에크.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양한 금융자산 해가지고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진도 나갑시다.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그치? 안정성이 높은 그 금융자산은 예금, 수익성이 높은 주식, 채권,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자, 우리 4단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자, 4단원은 법입니다. 법 파트예요. 이 4단원의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요, 인권이에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간의 권리, 인권이에요. 인권은 여기서 나오는 4단원의 특별한 이제 시험 나오는 그 대표적인 특징은 인권의 특성이에요. 인권의 특성 별표. 인권의 특성 네 가지는요,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뭐죠? 천부성.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천부성.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리이다. 자, 두 번째 보편성.
보편성은 보편적이다라는 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권리다.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되는 권리가 인권이다. 세 번째, 불가침성. 불가침성은 뭘까요? 내가 인권이 필요 없다고 해서 지혜나 내 인권 가져라고 양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인권의 특성이에요. 네 번째는요, 항구성, 다른 말로 영구적이다. 영구성, 영원한 것이다.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이다. 한동안 내가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인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주어지는 것이다.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인권의 특성 네 가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천부성, 보편성, 불가침성, 항구성. 다시 한번 시작. 천부성, 보편성, 불가침성, 항구성. 네 가지 인권의 특성.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인권이 발달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제 쌤이 이제 잠깐 나눴던 건데, 영국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그쵸? 영국 명예혁명. 이제 시민들의 권리, 인권이 주어지기까지는 혁명이 세 가지 대표적인 혁명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국 명예혁명.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일어났거든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영국 명예혁명, 그 후에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요. 그래서 영국 명예혁명, 어제 쌤이 짝꿍을 이야기해줬었죠. 영국 명예혁명의 짝꿍, 권리장전. 자, 두 번째 미국 독립혁명은 독립선언문,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 이렇게 여러분들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시민혁명이 시작되었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대표적으로 사회계약설. 자, 따라요. 사회계약설. 이 사회계약설은 옆에 여러분 포인트 보이시죠? 사회나 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으로 발생하였다는 학설, 사회계약설. 두 번째로는 계몽사상이 크게 그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입니다. 그리고 위에 한번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천부인권. 이렇게가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이구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영국 명예혁명, 짝꿍 권리장전, 미국 독립혁명, 독립선언문,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 이렇게 이걸 짝꿍으로 세트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만 적어보세요. 바이마르 헌법. 들어봤죠? 바이마르 헌법은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언제라고요? 1919. 그래서 이렇게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렇게 보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바이마르 헌법은요, 맨 마지막입니다. 혁명 중에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고 나서 시민들의 인권이요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성들은 그래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성인 남성만 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들도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했던 운동이 다시 일어났어. 그게 여성 참정권 운동이에요. 오케이? 그 옆에 나와요. 여성 참정권 운동. 자, 그리고 나서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시민혁명 후로 이 인권이 모두 회복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났던 운동들이 영국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여성 참정권 운동,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이런 선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던 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노동자들. 차티스트 운동, 영국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여성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여성 참정권 운동. 이거 내일 땅 따먹기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 이건 여러분이 읽으면 쭉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전권, 주거권, 문화권, 환경권. 이건 여러분들이 쭉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인권 보장의 헌법. 헌법은요, 국가의 최고의 법입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 어떤 법들보다, 여러 법들보다 법들 중에 최고의 법이 뭐라고? 헌법. 그쵸? 헌법. 그런데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5가지. 여긴 별표 치세요. 이게 나와요. 이 프린트물에 나오는 건요, 최대한 나오는 것들만 추려서 넣어두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 그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되어지는 걸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5가지. 자, 우리 키워드 있어요. 자유권. 자유권은 말 그대로요, 자유로운 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인데요. 특징은요, 가장 기본권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오래된 기본권이에요. 여기 밑줄 그어야 돼. 가장 오래된 기본권. 자, 두 번째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평등권은요, 내가 남자고 내가 돈이 더 많고 해서 나는 투표권을 두 개를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1인 1표. 옆에다 적어놔. 1인 1표.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한다? 한 사람의 한 표. 평등권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고 평등권은 밑줄 여기도 그어야 돼.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다른 기본권들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게 평등권입니다. 평등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죠. 평등해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평등권은 전제 조건이다. 참정권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어제도 배웠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다. 그쵸?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다. 그래서 인간이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가 중요합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선거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은 뭘까요?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들처럼 나라의 공직을 맡으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선거권의 차이 알잖아. 선거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국민투표권은 뭘까? 내가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든지, 그쵸? 내가 다른 국민들의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투표권입니다. 자, 참정권의 예시 3가지 뭐라고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자, 다시 한번 시작.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이거 계속 외워야 돼. 읍조리세요. 계속. 알겠죠? 수업 시간에 계속 말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청구권. 청구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자, 그래서 청원권, 재판 청구권, 재판해주세요.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 배상 청구권,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여기 밑줄 그으세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이게 청구권입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밑줄.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5가지.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권은 뭐냐면 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예요.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교육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권, 근로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올까요? 알바할 때 근로자들을 위한 법, 그치?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하면서 근로 10계명이 있어요. 우리 10계명 있는 것처럼 10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지켜가는 근로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가 사회권 5가지, 이렇게 기본권 5가지 여러분 외우시면 되고, 그 아래에도 중요합니다. 그 아래 제도적 장치도 별표 치세요. 제도적 장치. 법 파트가 이제 지금 실어놓은 내용들은요, 거의 지금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인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도를 만들어놨어.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았냐? 왜 만들어 놨다고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국민 주권의 원리. 뭐라고요? 국민 주권의 원리. 자, 뭐라고요? 국민 주권의 원리.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권리이고요. 두 번째가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권력 분립 제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권력이요, 분립된다는, 나누어진다는 거야. 몇 개로? 3개로. 어떻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쵸? 자, 입법부는 우리가 말하는 국회. 그치? 자, 그리고 행정부는요, 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 그래서 권력 분립은요, 다른 말로도요, 삼권 분립이라고도 얘기하죠. 삼권 분립. 자,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독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 제도로 만들어 두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자요. 입법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네, 여러분, 법률 제정,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행정부가 하는 일은요, 법률 집행. 그래요. 이 법률을 한번 시행해 봅시다 라고 하는 집행. 그 집행되어진 법을 적용하는 곳이 사법부. 이렇게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입법부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4년입니다. 4년. 그쵸? 대통령은요? 5년. 사법부는요? 판사는요? 6년입니다. 6년. 그래서 4, 5, 6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적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요, 법치주의. 저 딸의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의 운영을 무엇으로 근거해야 된다? 법으로 근거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권주의는요, 국가의 통치가 무엇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헌법. 자, 동그라미 쳐놔. 헌법. 법치주의는 법률.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수정당제도. 복수정당제도 여러분 다 알고 있나요? 복수가 뭐예요? 단수복수 알죠? 정당이 2개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정당이 뭐라고? 준행아? 2개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적 선거제도는요, 민주적 선거제도는 뭐야? 말 그대로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도적 장치 한 번만 책 읽고 표 보면서 한번 2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제도, 법치주의, 입헌주의, 복수정당제, 민주적 선거제도. 한 번 더.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제도, 법치주의, 입헌주의, 복수정당제, 민주적 선거제도, 제도적 장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본권은 모두가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기본권이 제한될 때가 딱 세 번이 있어요. 세 번의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옆에 나와요. 첫 번째, 국가안정보장. 국가안정보장.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 기본권을 보장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안정보장, 여러분 이거는 별표 치고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기본권이 제한되어지는데 세 부류가 국가안전보장이 안 될 때, 두 번째는 질서 유지가 안 될 때, 세 번째는 공공복리가 아닐 때, 이럴 때.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치? 자, 그럼 막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 막 가는데 안전벨트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걸렸어. 그런데 경찰이 물어보니까 제가 배가 좀 아파서. 이거 기본권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전 보장이 우선입니다. 그쵸? 이런 거에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구도가 있어요. 첫 번째 법원, 두 번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별표해 놓으세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그리고 그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재판하는 곳이에요. 헌법재판소. 이거 기억해놔. 그래서 어떤 심판들이 있냐면 밑줄 그으세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오케이. 자,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선거, 가장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선거. 두 번째로는 청원, 청구하는, 요청하는 제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옆에다 적어놔. 사익.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예를 들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렇게 협회들을 만들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곳들이 시민을 참여하는 방법들이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차이는 이익집단은 사익,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고, 시민단체는 무엇을 위해? 공익을 위해. 무엇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민불복종도 별표하세요. 시민불복종도 대표적인 게 간디의 소금법 폐지 운동이거든요. 간디의 소금법 폐지 운동인데요. 시민불복종은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시민불복종이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정당화되어진 조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또 나와요. 시민불복종의 5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 언제 시민불복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정당할 때, 정당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여러 법을 시도해봐도 안 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 마지막 수단이었을 때 시민불복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불복종이에요. 법에 복종해야 되는데 불복종을 한다는 거야.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정당할 때, 두 번째 최후의 수단인 경우에, 세 번째로는 뭐가 없어야 돼? 폭력이 없어야 돼. 비폭력성. 따라해봐. 비폭력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처벌을 감수해야 돼. 내가 이렇게 불복종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했으니까 내가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불복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처벌을 감수하고, 5번째는 공개적이어야 된다. 이 5가지. 자, 5가지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정당성, 최후의 수단, 비폭력성, 처벌 감수, 공개적. 이렇게 불복종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페이지 보세요. 사회적 소수자. 신체적으로, 문화적 특징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받기 쉽고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인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이주 외국인들, 노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회적 소수자 대표적 유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해결 방안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인간은 인권을 가진 자이다.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무조건 뭘 수정해야겠어요? 법이나 제도를,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잖아. 알바 10개명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는 누구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 그리고 2014년 기준에는 5,210원이 시급이었다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10년 후잖아요. 10,000원 정도 받죠. 그렇게.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주일에 7시간,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대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이하의 근무가 가능하다 등등 이런 10개명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의 동의서만으로 알바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근데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 4단원 한번 기출문제 한번 가봅시다. 4단원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자, 여러분 1번도 풀어볼 수 있겠고 2번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 자, 여기 하나 못 빠뜨린 게 있다. 그 선거의 원칙, 선거의 기본 원칙이 있어. 첫 번째, 보통선거. 자, 따라해. 보통선거. 그 다음, 보통선거는 뭐냐면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등선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등선거는 1인 1표.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이 한 표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비밀선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접 선거. 직접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기본 원칙 기억해야 돼. 자, 우리 한번 1번, 2번 한번 풀어볼까요? 3, 4번까지도 다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1번에 영국 이 시민혁명들이죠. 시민혁명들의 짝꿍이죠. 자, 이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3번 시민의 권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민혁명들이 일어났다. 자, 2번 일정 연령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선거. 보통선거. 그치? 보통선거. 자, 이거 외워야 돼. 일정 연령이 되면 할 수 있는 선거가 보통선거. 1인 1표가 말해야 돼. 너네 말 안 하면 쌤 계속 물어볼 거야. 뭐라고요? 평등선거. 자, 3번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이 아닌 거. 3번은 시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나라,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4번 차티스트 운동 짝꿍이 뭐예요? 참정권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아까 뭐라 했어요?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선거권을 달라라고 했던 운동이라 했죠. 참정권.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 풀어보세요. 6번. 이익 추구나 정권 획득이 아니라 공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운동활동을 하는 것 어디입니까? 시민단체입니다. 자, 이익 추구 밑줄 긋고 이익 추구를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익 집단이라 적어놔야 돼. 이익 집단. 사익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집단이 이익 집단. 정권 획득은요. 정권 획득을 하는 그 집단은 어딘가요? 정당입니다. 정당. 위에 적어놓으세요. 정당. 자, 밑에 7번에 나와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면서 정치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곳이 정당. 8번 또 나오죠. 8번도 해보세요. 어디예요? 시민단체 문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케이. 자, 10번도 풀어볼까요? 10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10번. 세 가지 있었지. 뭐였어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 답은 공공복리. 자, 11번.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4번 위헌 법률 심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원도. 자,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6단원입니다. 6단원. 6단원 뭐죠? 사회 정의와 불평등. 사회 정의와 불평등.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이꼴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정의는 기준이다. 정의롭지 못하다. 저 사람은 정의롭다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자, 정의는요,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첫 번째로는 분배적 정의. 특수적인 정의만 우리 좀 정리합시다. 분배적 정의는 말 그대로예요. 분배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지닌 능력에 따라 권력이나 부, 명예 등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이게 정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정적 정의. 교정한다 라고 하는 거지. 잘못한 만큼 공정하게 처벌받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 하는 게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는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 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었지. 선진국이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에 파는 거야, 판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정의롭지 않은 거지. 그래서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는 것, 이게 교환적 정의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요, 밑에예요. 정의의 실질적 기준. 여기 별표 주세요. 정의의 실질적 기준. 정의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준되어지냐. 첫 번째, 업적에 따르는 분배인데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했는데 B라는 사람보다 A라는 사람이 성과가 더 높아요. 그 업적을 가지고 분배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업적에 따르는 분배입니다. 옆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성취하고 이바지한 정도로 그 기준을 세우는 것. 밑에 적혀 있네요. 성취하고 이바지한 정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그 달란트 비유와는 또 다르죠. 그쵸? 한 만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만큼 받는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그 대우를 받는다. 이게 업적에 따르는 분배야. 두 번째로는 능력에 따르는 분배인데요. 이건요,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타고난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 능력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규직인 사람과 비정규직 사람의 차이를 이제 얘기할 수 있다. 능력이 있는 만큼 나는 대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가면 갈수록 좀 내용이 지루하죠. 그래도 여러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로는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잠깐만요. 우리 어떤 학교에 우리 리뉴젠에 장학금을 주신대요. 누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신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야. 한 선교사님은 업적에 따르는 분배를 하려고 하시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장학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대회를 열자. 그래서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출전하게 해서 1등인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은요, 업적에 따르는 분배일까? 능력에 따르는 분배일까? 필요에 따르는 분배일까? 업적에 따르는 분배입니다. 한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출전한 학생들 중에 1등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장학금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사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이냐면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야. 그러면 베이스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자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어떤 분배일까? 능력에 따르는 분배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는 근데 좀 베이스 기타를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 재정을 다 모으지 못해서 사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주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필요에 따르는 분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분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업적에 따르는 분배, 능력에 따르는 분배, 필요에 따르는 분배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 딱 되지? 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보세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정의관을 가질 때 두 가지의 정의관이 있습니다. 정의관. 첫 번째로는 밑줄 그어요.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 따라요. 자유주의적 정의관. 두 번째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한마디로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 중심.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학자가 노직 롤스. 누구라고요? 노직 롤스. 저 따라해. 지금 외워야 돼. 알겠지? 더 외울 시간 없어. 오늘 지금 외우세요. 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학자 노직 롤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해. 공동체보다. 국가나 사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국가나 사회보다 누가 제일 중요해? 내가 중요해. 개인이 더 중요해.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야, 우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반대겠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보다 누가 더 중요해? 공동체가 더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입니다. 공동체, 개인보다 공동체, 사회, 국가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이제 우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맥킨타이어, 왈저, 샌델, 타일러 네 사람. 자, 한번 따라해봐요. 자, 이거 네 사람 누구라고요? 맥킨타이어, 왈저, 샌델, 타일러. 쌤이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봤어요. 이 네 사람을 어떻게 외울까? 타일러라는 사람이 샌들을 신고 타이어를 밀고 있는 거예요. 왈왈왈이라고 소리를 내면서. 웃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외우게 하려고 지금 쌤이 맨날 연구하는 거예요. 자, 타일러라는 사람이 샌들을 신고 뭘 신고? 샌들을 신고 뭘 돌려? 타이어를 돌려. 뭐라고 외치면서 왈왈왈. 자, 외워보세요. 자, 타일러 샌들을 신어. 샌들. 그치? 타이어를 밀어. 맥킨타이어. 뭐라고 하면서? 왈왈왈. 왈저. 이렇게 네 사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맥킨타이어, 왈저, 샌들, 타일러. 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학자. 노직 롤스. 이건 쉽겠죠? 노직 롤스. 공동체주의적의 정의관을 대표하는 학자들은 타일러, 샌델, 맥킨타이어, 왈저. 다시 한번 시작. 타일러, 맥킨타이어, 샌델, 맥킨타이어, 왈저. 오케이, 왈왈왈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여기에 가장 적절한 정의관은 무엇일까? 중간 지점에 있는 거겠지. 그쵸?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걸 밑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바람직한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올바른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쌤이 문제를 다 찾아오진 않았어서 6단원 기출문제 한번 가보세요. 6단원 기출문제에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18번. 18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8번.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가와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이다. 맞죠? 개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다. 맞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본다. 맞죠? 국가가 개인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결정한다. 땡. 4번이 답이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공동체가 우선이야. 공동체가 다 우선 결정해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예스. 자, 우리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이것도 할 수 있겠다. 20번. 여러분 20번도 풀어볼 수 있죠? 분배적 정의 기준. 이게 뭡니까? 필요죠. 자, 정의, 분배적 정의의 세 가지가 업적, 능력, 필요. 그치? 업적, 능력, 필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필요 3번.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사회 정의와 불평등 지금 쌤이랑 업적에 따른 분배, 정의의 실질적 기준, 업적에 따르는 분배, 능력에 따르는 분배, 필요에 따르는 분배 정리했고, 자, 그리고 나서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노직 롤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맥킨타이어, 타일러, 샌델, 와일저 이렇게 지금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의 불평등. 사회 불평등은 말 그대로 여러분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거야. 사등적으로 분배하고 서열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 불평등도 뭘까요? 공간 불평등. 공간 불평등도 뭐냐면 공간의 불평등이야. 너무 사람들이 국가에서 도시만 발전시키는 거야. 발달시키는 거야. 이런 공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의 면적이 11%의 차지를 어디서 하냐면 수도권이 한대요.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에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의 50%가 있대요. 이게 바로 공간 불평등이에요. 공간 불평등.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사회 불평등, 공간 불평등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밑에 이걸 외워야 돼요. 사회복지제도. 별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가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렇게 묶어보세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막 이렇게 사회 서비스 나와 있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금전적이야. 돈이 포함되어져 있어. 근데 서비스는 비금전적이야. 돈이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보험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 방식으로 적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사회보험은 무조건 우리가 사회보험을 신청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은 다른 말로 4대 보험이라고도 얘기한다. 4대 보험. 밑줄 그으세요. 4대 보험. 그러면 대표적인 보험이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야. 4개. 기억해야 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 보상제도. 그래서 4대 보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모두 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다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노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금을 들어놓는 부분들 아마 여러분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사회보험. 그 두 번째는 공공부조야. 공공부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스스로 일정 소득이 없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국가가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기억하세요. 공공부조의 종류 기억해야 돼. 국민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제도, 기초연금. 자, 여기는요 형광펜으로 딱 쭉 칠해서 색칠해놓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사회보험의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빨리 그거 하이라이트 칠하세요. 빨리
하이라이트 칠하세요. 자,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험, 공공부조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이거 비교해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6단원 기출문제 한번 가보세요.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6번 풀어보세요. 6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 답은 4번. 4번이지? 자, 9번도 똑같이 나와요. 9번도 문제 똑같잖아요. 조금만 달라졌죠. 제도가 아닌 거, 사회보험, 제도가 아닌 거. 4번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11번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은 거. 3번 자동차 종합보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문제 알고 있어야겠죠? 자, 다시 돌아오세요.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3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6단원 끝.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 방식이 이제 공간 불평등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개발 방식이 2가지가 있어. 여러분 이것도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 안 적혀 있어서 여러분 한번 적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개발 방식, 성장 거점인가요? 성장 거점 개발 방식. 근데 이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예전에 한 2010년경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0년, 22년 이후에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와서 다루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역, 공간을 개발할 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성장 거점 개발 방식, 균형 개발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요, 성장 거점을 딱 찍어가지고 거기만 집중해서 개발시키는 거야. 거기만. 그리고 균형 개발 방식은 골고루 균형을 맞춰가면서 개발을 시키는 거죠. 성장 거점 개발의 개발 방식의 특징은요, 하향식 개발이에요. 이건 뭐냐? 정부에서 여기 개발시켜! 이렇게 하향한다는 거야. 명령한다는 거야. 국가가 선택하는 그 지역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하향식 개발 방식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거점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여기만 개발을 시키니까 어때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릴까? 많이 걸리지 않을까?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단기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곳만 개발시키는 것은요, 어디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0년, 50년대 때는 거점 개발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졌던 게 거점 개발 방식으로 서울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 여기를 거점을 하니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도시 주변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 파급 효과. 그래서 파급 효과가 높다 라고 얘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균형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지역도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 자, 순천이 있으니까요. 순천 개발시키죠. 또 논산을 개발시키죠. 또 어디 있을까요? 부산을 막 개발시키죠. 그렇죠? 서울을 개발시키죠. 됐어요. 그래서 이 균형 개발 방식은 뭐예요? 여기를 균형을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정부가 지정해서 여기 개발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균형 개발 방식은요, 국민이 여기 좀 우리 지역 좀 개발시켜주세요, 여기 좀 개발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곳만 집중해서 개발시키는 것보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장기간 걸립니다. 그리고요, 재정도 어떨까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진국이 주로 선택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점 개발 방식은 한 곳만 집중해서 개발시키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죠. 그런데요, 균형 개발 방식은 다 개발시켜야 돼.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을 막 시켜야 돼.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나 무엇이 좀 강합니까? 형평성이 높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균형 개발 방식은 형평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6단원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7단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이제 어렵지 않아요. 7, 8, 9. 와우,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1시간만 남았습니다. 1시간. 네, 자, 우리 문화 7단원까지만 하고 잠깐 조금만 쉴게요. 자, 7단원 문화의 다양성, 문화 파트입니다. 6단원. 자, 문화권이 있어요. 문화권. 문화는 무엇이냐면 의식주,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뭐야? 종교 문화, 의복 문화, 그치? 그리고 의식주, 언어 문화, 문화적 특징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범위들이 문화권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거 들어봤죠? 동아시아 문화권, 그치? 아프리카 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해서 그 연한 지역들이 모여서 문화들이 비슷하게 형성되어지는 부분을 문화권이라고 얘기해요. 문화권. 자, 문화권은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자연환경은 동남아시아는 거의 어떤 기후예요? 저희도에 위치되어져 있으면서 열대기후입니다. 그쵸? 열대기후의 의식주의 문화가 비슷하게 나타나요. 베트남, 방글라데시아, 필리핀, 이런 말레이시아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의식주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 거긴 동남아시아 문화권, 그치? 동아시아 문화권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공통적인 문화가 뭐가 있어요? 한자, 젓가락, 그치? 젓가락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젓가락. 그래도 젓가락이요 다 동일하지 않아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젓가락이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네, 중국은요 젓가락이 엄청 길대요. 내가 안 가, 난 못 봐서 모르겠어. 근데 중국은요 대가족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이요 반찬이 저기까지 가려면은 젓가락이 어때야 돼? 길어야 돼. 그래서 식탁이요 그 원형 식탁이래요. 그래서 막 돌리면서 막 먹는데요. 그래서 젓가락이 길입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어떨까요? 짧은데 뾰족해요. 왜요? 일본은 주로 생선을 많이 먹어요. 그쵸? 생선을 많이 먹어서 잘 날카롭게 먹을 수 있도록 뾰족하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젓가락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젓가락 문화가 있지만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인문환경으로는 여러분 의식주의 문화는 여러분 아까 우리 기후 파트에서 다 배워서 한번 잠깐 넘어갈게요. 자, 인문환경은 특별히 대표적인 그 인문환경의 문화가 종교예요. 종교. 크리스트교 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크리스트교는 여러분 아시죠? 카톨릭과 기독교가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트교의 그 특징은 뭐야? 십자가, 그치? 종탑,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크리스트교가 그렇게 막 시험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슬람교의 특징 여러분 헷갈렸다면 지금 외우세요. 알라,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알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성경책처럼 이슬람은 어떤 경전을 가지고 있죠? 쿠란을요 여러분 아십니까? 코란이라고도 하고요, 꾸란이라고도 하고요, 꼬란이라고도 한대요. 그런데 쿠란이라고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쿠란. 그 다음에 모스크, 둥근 지붕에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 히잡, 모자,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그 천을 히잡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부르카는 뭔지 알아요? 히잡과 동일하거든. 천이거든. 그런데 히잡은요 이렇게 목까지 해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감싸는 걸 히잡이라고 하고, 부르카는 더
그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온몸을 그냥 천으로 가려요. 여성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게, 몸이 하나도 안 보이게, 눈만 이렇게 조금 보일 수 있게. 그게 부르카예요. 실제로 그때 쌤이 본 적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온몸을 다 감싸는 이런 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활을 할지 하는지. 아무튼 이슬람은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합니다. 이게 이슬람교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슬람교의 특징 하나씩 얘기해봐요. 다 알아도 입으로 계속 내뱉어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알라, 유일신, 쿠란, 히잡, 돼지고기 먹을 수 없어, 술 먹지 않아, 할랄 식품, 이렇게. 자, 그 다음 불교는 육식 먹지 않아요. 근데 많이 드시던데, 그치? 육식 먹지 않아요. 또 부처 섬겨요. 또 윤회사상, 그치? 뭐 여러 가지 사찰, 불상, 불탑,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힌두교와 이슬람교잖아요. 그쵸? 힌두교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겐지스강. 또 소를 신성하게 합니다. 인도 가본 사람 있나요? 인도 가보신 분? 인도 가면요, 소가 막 그냥 지나다니죠. 그 소 막 도로에도 그냥 소 지나다니고 한다던데. 소를 신성시해요. 소를 잡지 않아요. 네, 그렇대요. 자, 그리고요, 이슬람교는 유일신이죠, 알라. 그런데 힌두교는요, 신이 다신교. 몇 개가 있다 했지? 엄청 많대요. 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이렇게 믿습니다. 소를 신성시한다 등 힌두교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이죠. 인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겨서 세계 문화권. 쌤이 여기 별표 치는 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문화권은 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국가들이 모여서 그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는 곳을 문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사용한다. 그치? 자, 동남아시아는 교통의 요지인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을 동남아시아 문화권. 남부아시아 문화권. 남부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알겠죠?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는 힌두교가 발달되어 있다. 힌두교 중심이다. 자, 건조 문화권 밑줄. 건조 문화권은 우리 건조기후 생각해야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어제 우리 지도 봤었죠? 사하라 사막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지금 막 생각나죠? 생각나요? 네, 생각나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가 건조 문화권인데 이슬람교가 시작되어진 곳이고,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 이슬람교 대표적이다. 자, 그리고요, 유럽 문화권 한번 보세요. 유럽 문화권. 북서유럽, 어제 우리가 있잖아, 사회는요 다 연결돼요.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유럽 문화권의 북서유럽도 서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남부유럽도 지중해성 기후로 수목농업, 그래서 남부유럽도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여기 또 우리가 그때 배웠던 로마 이렇게 해서 남부 유럽으로 묶여져 있다. 동부 유럽은요, 러시아, 그리스 종교를 그리스 종교로 섬겨진다. 유럽의 문화권이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권은 대표적으로 대다수가 크리스트교예요. 크리스트교.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우리 아메리카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나뉘어지죠. 그쵸? 북아메리카의 다른 이름이 앵글로 아메리카인데 여기는 개신교가 특징이에요. 개신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부 아메리카는 카톨릭. 라틴 아메리카에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는요 남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 거기는요 유럽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혼혈 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에 혼혈 민족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오케이. 자, 계속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문화 파트에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문화 변동의 요인.
문화 변동의 요인, 내재적 요인으로는 두 가지, 발명, 발견. 발명은 어떤 거를 새롭게 발견하는 걸 발명이라 해.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얘기한다. 대표적으로 종이, 한글, 휴대폰 이렇게 해서 발명이라고 얘기하면, 발견은 뭘까? 발견. 기존에 있었던 건데 찾아내는 걸 발견이라고 얘기해. 발견. 발명, 발견은 차이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은 전파예요. 전파. 직접 전파. 직접 전파는 뭐야? 말 그대로 사람이 와서 직접 전파하는 거. 간접 전파는 매체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한류 열풍이 대표적이죠. 그쵸?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를 저 필리핀에서 보고 있어. 미국에서 보고 있어. 이런 한류 드라마. 그리고 한국 노래, 가요들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간접 전파되어져서 가고 있죠. 자극 전파는 뭘까요? 자극 전파. 자극을 받아서 문화가 전파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미국에요. 알파벳이 발명됐어요. A, B, C, D. 알파벳이 발명됐는데 어떤 한 인디언 부족, 체로키 부족이, 그거 진짜 실제예요. 체로키 부족이 저기 미국에 알파벳을 만들었네? 우리도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알파벳 비슷하게 문자를 만들어. 자극받아서. 이게 자극 전파야. 자극 전파 라는 거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시험에 나오는 건 그 아래입니다. 문화 접변의 결과.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은요, 문화 접변의 결과 크게 세 가지.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문화 공존. 그치? 따라해봐요.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그치? 문화 동화는요 뭐냐면요, A 플러스 B는 A다. 예를 들어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여러분, 예전에 쌤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성경책, 옛날 성경책 보면 가로쓰기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다 책이 가로로 써 있죠. 그런데 옛날 성경책 보고 책들 보잖아요. 왼쪽부터 세로로 써 있어요. 이런 성경책 본 적 있어요? 세로 쓰기. 원래 예전에는요 글을 쓸 때 세로 쓰기였어요. 믿겨지지 않죠? 세로 쓰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 책이 어때요? 우리가 보는 책들은 가로 쓰기예요. 이게 A 플러스 B 문화가 섞여졌는데 A 문화가 한 문화만 남는 것, 이게 문화 동화예요. 문화 동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A 플러스 B는 A, B. 이건요 문화 공존. 각각의 A 문화, B 문화가 각각 공존하는 것. 이건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야. 그런데 차이나 중국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것, 이게 A 플러스 B는 A, B 문화 공존이라고 예를 들 수 있다. 이해되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화 융합이에요.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더해져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음식이 제일 유명한가요? 비빔밥이라고 하세요.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비빔밥이 유명해요. 전주 비빔밥. 그런데 우리나라 예전부터 뭐 햄버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햄버거가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거 한 거지. 우리나라는 비빔밥이 맛있고 햄버거도 맛있으니까 섞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전주 비빔밥 그 버거예요. 그게 있어요. 진짜 롯데리아에 팔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좀 맛없어요. 저는 맛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문화 융합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자요? 온돌에 자요. 그쵸? 우리 리뉴제 우리 2층 4층 온돌에 자잖아요. 온돌에 자죠. 그런데 침대가 옛날부터 있었나요? 1940년 50년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침대 문화가 넘어온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온돌 문화가 합쳐졌어.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온돌 침대, 돌 침대. 이게 문화 융합이야.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문화 동화, 공존, 융합,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문화의 특성입니다. 문화의 특성은 첫 번째, 보편성. 문화는요 그냥 보편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뉴전에 문화가 있어요.
리뉴전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는요,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문화가 됩니다. 리뉴전에 오면은 우리는요, 어떤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가 있지? 독서하는 문화가 있나요? 네, 또 다니엘 기도. 우리는 항상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기도 시간 다니엘 예배당에 올라와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이거 우리 리뉴전의 문화이죠. 이런 것처럼 보편성, 보편화되어지는 것을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특수성, 우리 리뉴젠만의 특수성이죠. 뭔가 특별함. 이렇게 문화의 특성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어요.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화 상대주의부터 하지 말고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이 자는요, 스스로 자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의 이 자자가요, 스스로 자예요. 내 문화만, 우리나라 문화만 짱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문화만 짱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는 미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요,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지요. 그런데요, 인도만 가도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밥 먹어요. 그치?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지? 미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는 뭘까요? 문화 사대주의는 반대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별로야. 그런데 저기 미국 문화가 대박이네. 너무 좋네. 저기 우리 일본 문화가 너무 좋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화 사대주의예요. 문화 사대주의. 무슨 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 그런데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무슨 태도냐? 문화 상대주의다. 우리나라 문화도 다른 나라 문화도 이해하는 태도. 이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알면 좋겠는 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야. 자, 뭐든지 얘들아, 극단적인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쵸?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뭘까요? 좋긴 좋거든. 포용하고 다른 나라 문화도 이해하는 태도이거든. 그런데요, 인권을 침해하는 것조차 이해를 하는 거야. 인권을 침해하는 것조차 이해해요. 예를 들면 중국에 이런 문화가 있대요. 전족 문화가 있답니다. 이건 뭘까요? 중국은요,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래요.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이가 어린 여자애들을 신발을 신겨요. 성인이 돼도 발이 자라지 않게 그 신발을 신겨요. 미인이 되게 하기 위해. 이런 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리고 또 명예살인을 하는 데가 있어요. 남성이 바람을 피면, 아내가 바람을 피면요, 그 아내를 그냥 살인하는 제도. 명예롭잖아, 잘못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는데도 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와,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네, 재밌어요. 자, 하나만 더 기록해보자.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몰라서 밑에 여기 옆에 있네요. 문화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른 나라에 우리 문화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하는 건 문화 제국주의다. 자, 무슨 주의? 문화 제국주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만 더, 지금 이 타임 마무리할 건데,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 두 가지 이론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용광로 이론. 용광로 이론은 그냥 밑에다 적어놔. 문화 동화야, 문화 동화. 그냥 문화가 섞여가지고 딱 하나를 만드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 외국에서 이민 왔어, 우리나라에. 그럼 너희 나라 문화는 안 돼.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와. 라고 하는 게 용광로 이론이야. 그런데 샐러드볼 이론은 뭐냐면요, 그냥 샐러드볼 말고요, 샐러드볼을 얘기하면, 샐러드는요, 애슐리 같은 데 가면요, 다 볼이 하나씩 있죠. 음식이 다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샐러드볼 이론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 문화를 다 이해하고 공존한다라고 하는 게 샐러드볼 이론이에요. 오케이? 구분할 수 있겠지?
네, 다문화 사회의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 용광로 이론, 다 문화를 하나로 섞어버린다, 흡수해버린다. 두 번째로는 각 문화의 특징을 뭐 한다? 보존한다, 뭐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게 샐러드볼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7단원 문화 파트 끝. 와, 좋습니다. 이기주의는 옳지 않나요? 자, 5번.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면서 다른 문화 접촉하며 기존 문화의 특성이 변화된 거. 문화 변동. 변동 뭐야? 변화한다 라는 거죠. 변화한다. 자, 또 봐보세요. 밑에도 다 이렇게 나오지.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막 나오죠. 8번 해볼까요? 8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문화 A 플러스 B는 C. 융합, 문화, 융합. 네. 자, 그 다음에 9번만 먼저 풀어봅시다. 9번만 풀고 이제 가봅시다. 9번. 9번, 문화 동화의 사례. 1번은 뭔가요? 융합입니다. 문화 융합이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2번. 융합이죠. 3번. 이거는요, 문화 공존. 그치? 서양식 결혼식과 패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문화 공존. 답은 4번.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문화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우리 8단원 넘어봅시다. 8단원. 8단원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세계화인데, 세계화는요, 한마디로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통합된다라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화. 지역화가 이제 문제에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역화. 지역화는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갖추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얘기한다. 지역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 한 개만 더 밑에 적어 놓으세요. 장소 마케팅. 장소 마케팅. 자, 장소 마케팅은 이런 축제들을 얘기해요. 축제. 논산하면 그 장소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떨까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어떻게 할까? 마케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산 딸기 축제 만들면, 지금 논산 딸기 축제 중이에요, 여러분. 논산 딸기 축제 하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오겠지? 또 어디가 있을까? 한평 나비 축제. 거기는요, 나비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몇만 명이 왔다가 간대요. 그때 한평을 방문했다 간대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이제 장소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역 브랜드. 지역 브랜드는 뭘까? 우리 맨날 미국 가고 막 사람들이 한국에도 막 I love 뉴욕이라고 막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죠. 이게 이제 지역 브랜드예요. 그 지역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I 서울 you? I 서울 you라는 거 들어봤어요? 난 처음 보네. 아무튼 I 서울 you. 서울을 상품화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지역 브랜드다라고 얘기하는 것. 지리적 표시제는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원산지를 꼭 기록하는 것. 그래서 우리 고추장 하면 어디 지역 떠올라요? 순창 고추장. 또 쌀 하면 이천쌀. 이천쌀이 굉장히 또 유명해요. 또 녹차 하면 보성 녹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리, 이 상품이 이제 생산되어진 지리를 표시하는 것. 이게 지리적 표시제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역화에서는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세 가지 뭐라고요?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자, 세 번째,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삼성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 LG 생각하면 돼요. 다국적 기업은 이제 본사가 따로 있고, 본사,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생산 공장, 실제로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딱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본사는 삼성 본사는 뭐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 삼성 그 기업을 연구하는 연구소는요 각 다른 나라에 이제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미국에도 저기 어디에도 각 나라에. 그런데 생산 공장은 또 어디에 있어요? 생산 공장은요 어디에 세울까 한번 생각해봐. 인건비가 낮은 곳, 동남아시아권에 공장들을 많이 세웁니다. 이런 것처럼 국적을 다양하게 해서 그 동일한 기업들을 세워가는 것이 다국적 기업이에요. 이해되죠? 연구소는 그럼 어디에 세울까? 선진국 쪽에 쾌적한 환경,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좀 지식이 많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에 국가에 이런 연구소들을 많이 세우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다국적 기업이에요. 자, 세계 도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세계적으로 도시를 말하는 건데 정치의 도시는 워싱턴, 경제의 도시는 도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정무역은 좀 별표 치워보세요. 공정무역은 무역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래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개발도상국에게 정당한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운동, 이게 공정무역이야. 공정무역.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공정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공적개발 원조 있죠? 옆에다가 ODA라고 적어놓으세요. ODA. 공적개발 원조의 풀네임 중에 그 줄임말이 ODA. 이게 뭐냐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뭔가를 개발도상국이 제대로 이제 좀 성장해갈 수 있도록 선진국이 도와주는 제도. 이게 공적개발 원조이다. 원조라는 의미가 돕는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문화의 획일화 문제. 자, 문화의 획일화 문제는 뭘까? 획일화,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다 바지 청바지 입은 사람이 우리 리뉴젠에 많이 없지만 청바지 이거 어디서부터 왔나요?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청바지 입죠. 이렇게 문화가 하나가 된다는 거, 통합된다는 거, 이게 문화 획일화 문제라고 얘기해요. 문화가 비슷해지는 현상, 이게 문화 획일화인데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햄버거가 또 획일화가 되고 있죠. 통합되어지고 있죠. 햄버거를 다들 먹죠. 미국만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청바지, 양복 입는 거. 우리나라 요즘에 결혼식 할 때도 한복 안 입는 결혼식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상실되어져 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페이지만 좀 넘겨볼까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 자, 첫 번째 국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뭐냐면 국가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행동하는 주체들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 다른 말로 정부 간의 국제기구. 이건 종류를 밑줄 그어 하이라이트 그어놔야 돼. 정부 간의 국제기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비정부 기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게 이제 시험에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가 만나서 해결해 가잖아요. 국가와 국가가. 근데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UN. 그치? 세계무역기구, WTO. 이거 외워 넣어야 돼. 국제통화기금, IMF.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또 하나 되어질 수 있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국제연합 UN에 국가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 연합 단체에. 그치? 세계무역기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수입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무역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이제 점검하고 또 이제 올바르게 하지 않는 국가들을 또 피드백하고 하는 이제 기구를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옆에다 조금만 더 적어볼래요? 자, 유럽연합, EU. 유럽연합, EU.
동남아시아 연합, 에이시안.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마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쵸? OECD. 이렇게 국제기구 기록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기구는 정부 간의 국제기구여서 공식적인 기구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비정부기구가 있어요. 비정부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이거는 한마디로 NGO 단체들. 대표적인 NGO 단체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어디 이제 막 어느 나라에 막 전쟁이 일어났어,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국경 없이 전 세계 의사들이 모여서 그 전쟁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 돕는 그런 이제 NGO 단체들이 있는 거죠.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등.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또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되어질 수 있냐? 네 번째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들.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 또 누가 있을까? 우리는 또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K-pop 요즘 가수가 누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요? 아, 권지용. K-pop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연예인 배우들, 뭐 영향력 있는 개인들, 뭐 그렇게 그런 개인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마지막 국제평화. 국제평화는 소극적인 평화가 있고 적극적인 평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그냥 전쟁과 폭행이 없는 상태,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게 소극적인 평화고, 적극적인 평화는 이런 물리적,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도 그런 모든 어려움까지도 제거되어진 상태, 이게 적극적 평화이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비교하는 문제도 꽤 나왔어요.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 하지 않고,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 그런데 적극적 평화는 그걸 넘어서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이제 안정적으로 누리는 상태, 이게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와우! 8단원에 이제 또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 한 페이지 넘겨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연합만 하냐? 아닙니다. 연합을 왜 하겠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연합을 막 하겠죠. 어떤 갈등들이 있냐? 영토 분쟁이 있어. 영토 분쟁. 대표적으로 쿠릴 열도, 센칸쿠 열도, 난사군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쿠릴 열도, 센칸쿠 열도, 난사군도. 쿠릴 열도는요, 국가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러시아와 일본. 그래서 이게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의 접근 가깝게 있는 지역이에요. 쿠릴 열도가. 그래서 일본 땅이냐 러시아 땅이냐라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쿠릴 열도예요. 근데 실효적 지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쿠릴 열도. 자, 그리고 센칸쿠 열도는 중국, 일본, 타이완이 해당되어지는데 실효적 지배는 지금 누가 있다? 일본이 있다. 여러분, 영토 분쟁을 왜 하겠어요? 너희 땅이야 내 땅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왜 하겠어요? 그 땅에 지하 자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면 그 자원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각 국가가 분쟁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일본과 뭐 하고 있어요? 독도 문제도요, 바로 영토 문제인 거예요. 독도도요,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일 뿐더러 그 아래에 지하 자원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는 거야. 역사적으로나 어떤 기록으로나 우리 땅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일본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원들을 막 이렇게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독도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영토 분쟁은. 쿠릴 열도, 러시아, 일본. 자, 쿠릴 열도, 러시아, 일본. 나라가 중요해. 여기서는 분쟁들은 나라가 중요해. 쿠릴 열도, 러시아, 일본. 센칸쿠 열도, 중국, 일본, 중일타. 중일타 좋네요. 중일타. 중국, 일본, 타이완. 자, 난사군도는요, 나라가 많아요. 나라가 많이 나온다. 그거 난사군도야. 알겠지?
난사군도. 중국,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이 모든 지역에 연안 이제 연결되어진 주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또 난사군도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 우리가 다 또 다 알고 있는 식민 지배받은 일본 막 역사 교과서에 막 미화되어져서 막 우리의 역사를 막 적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분쟁이 갈등이 있고요. 동북공정,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 우리나라 역사인데 중국사로 편입하는 그런 또 갈등들이 있어서 중국의 동북공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아마 이제 마지막 9단원에서 이제 뭐 다른 분쟁들이 더 있는데 거기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세계 인구는요 급격하게 언제부터 증가되기 시작했냐? 산업혁명 이후로. 뭐든 뭔가 많이 발달되어지고 성장되어졌던 것은 언제부터 기준이냐면 산업혁명 이후예요. 산업혁명 이후. 언제 이후? 산업혁명 이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개발도상국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의학기술 발달이 되어지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초 그냥 상식인데 그 어제도 얘기했죠. 전체 6대륙 중에 가장 큰 대륙이 어디다? 아시아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대륙이 아프리카다. 인구도.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는요 30대 이하의 30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대부분 70%가 30% 젊은 대륙이라 하잖아 아프리카가. 그런데 거기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술 발달이 되어지지 않아서. 젊은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오래오래 살 수가 없는 그런 또 아프리카 대륙은 또 그런 또 아픔이 있기도 하죠. 이제 뭐 그렇게 성장하지만 이제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는 그런 대륙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고, 세계 인구 분포. 자, 인구가 밀집되어지는 지역은 어디일까? 냉온대 기후가 좋아야겠지? 또 평야, 산에서 살 수 없죠? 평야. 또 일자리가 풍부한 곳. 그런데 반대로 인구가 희박한 곳, 유출되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기후가 문제가 크겠죠. 그렇죠? 산지, 사막, 극지방,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많은 곳, 이런 데는 인구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겠고,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도 여러분 한번 쭉 읽으면요 내용이 또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인구 구조만 조금 봅시다. 인구 구조가요 피라미드형은요 개발도상국인가요? 선진국인가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많이 낳아. 그치? 애들은 많이 낳는데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줄어들어요. 이게 피라미드형이에요. 이해되죠? 자, 종형과 방추형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선진국. 아이들도요 이제 점점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저출산이 되어져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리고 어디가 많아요? 20, 30대가 지금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사실 지금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이제 이렇게 종형 방추형은 선진국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부분. 별형은요 밑에 적어놔봐. 별형은 도시예요. 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구 구조입니다. 표주박형은 농촌입니다. 농촌. 딱 보니까 20, 30대, 20대가요 별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있다가 도시로 막 이제 넘어가는 현상, 이촌향도 현상의 그림을 또 볼 수 있고요. 표주박형은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어딜 가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어딜 가든 문제가 많은데,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요,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과잉,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또 간단하게 또 다루고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원의 특성. 아까도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영토가 지니고 있는 그 자원들로 인해서라고 했죠. 그 자원은요 유한해요. 유한성.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요 굉장히 끊임없이 많은데 자원은 그에 비해 뭐하다? 없다.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라는 게 이제 또 특징인데요.
자원의 특성 별표하세요. 자원의 특성은요, 여러분 계속 읊조리고 외우세요.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은 가치가 변한다. 가변성. 옛날 산업사회 때는요, 석탄이라는 자원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석탄보다 석유, 천연가스. 그러니까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그 자원의 가치는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고, 유한성은 자 가채연수, 동그라미 쳐봐. 가채연수는 뭐야? 그 자원이 유한하다고 했지. 자원이 뭐라 해야 될까? 끝이 있어요. 가채연수. 왜 석유도 이제 40년 정도면요 석유가 다 떨어진다고 해요. 40년이 석유의 가채연수예요. 석유도요 지금 70% 이상이요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석유도요 다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이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천연가스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막 이제 발견하고 발명해 가고 있는 이제 단계에 있지요. 그런 것처럼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적이다, 고갈되어진다라는 특징으로 유한성. 편재성은 뭘까요? 편애하다, 사람도 편애하다라고 얘기하지. 편재성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한 곳에만 몰려 있어. 석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석유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편재되어져 있어요?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에 편재되어 있는 것처럼 자원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지는 자원들이 있다. 편재성. 우리나라 석유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수입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원의 특성 세 가지. 시작.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 한 번 더. 시작.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 오케이. 주요 에너지 자원 세 가지 대표적인 자원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석탄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산업사회 때 공장들이 막 세워져 가면서 그때 이제 주로 사용했던 에너지 자원이 석탄.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석유가 많이 사용되어지죠. 지금 석유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석유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천연가스. 석유보다 천연가스가 더 오염물질이 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천연가스가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도 천연가스일 거야 아마. 그렇게 가전제품으로 또 천연가스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밑에 자원을 둘러싼 또 분쟁들이 있습니다. 카스피해. 아까 우리가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난사군도는 영토 분쟁이었죠. 그쵸? 영토 분쟁. 영토 분쟁. 무엇을 위한 영토 분쟁이었어? 이것도 자원을 위한 영토 분쟁. 근데 비슷하게 자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또 있어. 카스피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데, 카스피해는 러시아, 이란, 그러니까 카스피해는요 석유 매장지 영유권 분쟁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스피해.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다른 말로 동중국해랑 여러분 다른 말로 센카쿠 열도가 똑같은 겁니다.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그리고 남중국해도 난사군도랑 아까 비슷한 거예요. 난사군도. 그래서 아까 중국,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여기가 석유와 천연가스 지대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 그렇죠?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앞에서 종교 분쟁 해가지고 나눴었나 우리 얘들아? 나눴었나요? 종교 분쟁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카슈미르 안 했나요?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카슈미르 적어보세요. 카슈미르 밑에다 한번 적어봐요. 종교 분쟁이에요. 종교 분쟁.
이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 얘들아. 우리 시험 한번 본 친구들은. 카슈미르 하면요, 종교 분쟁인데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분쟁이죠. 카슈미르.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종교 분쟁의 대표적인 분쟁 두 개가 있어. 카슈미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와 유대교. 그치?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것까지 하면 분쟁은 거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릴 열도, 센칸쿠 열도, 난사군도, 그리고 카스피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렇게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근데 왜 또 마지막 페이지에 있잖아요. 시나리오 법이랑 전문가 합의법이 또 기출문제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 예측 방법인데 전문가 합의법, 델파이 기법이라는데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합의될 때까지 진행하는 법.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지 돌려서 진행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기출문제에 한번 제가 문제를 봤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법,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법. 그래서 왜 시나리오법은 딱 생각났던 게 우리 미래의 자연재해들을 다룬 우리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시나리오를 막 적어가지고 이제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 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좀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좀 보고 넘어가면 좋겠고 환경협약이 있습니다. 국제환경협약. 여러분 이거 다 지금 반복해서 계속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습지보호, 남사르, 유해 폐기물,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방지, 그치? 파리협정, 교토의정성 이렇게 해서 우리 9단원을 좀 마무리하고 자, 우리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쌤이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단원부터 우리 문제를 못 풀어서 문제를 풀면서도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2번은요, 이 지도를 기억하세요. 이 지도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사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막 읽었던 친구는 사해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팔레스타인 분쟁은 아까 어떤 종교 분쟁이 일어났다 했지?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럼 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여러분. 이렇게 공통적인 분쟁 국가 하면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라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팁입니다. 팁. 자, 그리고 그리고 6번 한번 해볼까요? 6번 이렇게 나와요. 중국과 일본 영토 분쟁 어딜까요? 센칸쿠 열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아직 암기가 안 된 친구들은 가서 이제 여러분 달달 암기하시고 우리 남은 문제들을 좀 준비하시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몇 개만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12번도 풀어볼까요? 12번도 할 수 있겠어요. 카슈미르지? 힌두교와 이슬람교. 카슈미르. 와, 이제 너무 잘한다. 16번. 나라가 엄청 많이 나왔어. 이거 뭐라 했지? 난사군도. 자, 18번은요. 국제 비정부기구. 그린피스. 애들아 막 브렉시트 막 모르는 거 나와가지고 모르는 거 찍어서 와서 막 틀린 애들 엄청 많이 봤어, 쌤이. 안 배운 건 찍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린피스. 자, 우리 9단원에서도 여러분 9단원은 어려운 게 많이 없지 않아서 한번 볼까요? 4번, 5번.
4번에 3번 서남아시아 나오면 석유, 5번에 1번, 10번 산업혁명, 고기습곡산지, 석탄이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요. 15번, 쌤이 15번 지도 좀 보여주려고. 15번은요, 저기 지금 화살표가 쭉 나오는 부분. 아프리카 대륙 위쪽 있지? 옆쪽.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수염처럼 화살표가 쭉 나와? 이거 뭘까? 석유겠지, 석유. 이 지도 기억해야 돼, 석유.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편제성 분포되지 않고. 진짜 마지막 22번. 파리 기후협약. 이게 뭐야? 지구온난화. 오케이, 지구온난화. 오케이. 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찾으면 알려줄 수 있고. 님비 핀피. 님비 핀피도,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여러분 아세요? 님비 현상, 핀피 현상도 최근에는 그 문제 나오진 않아가지고 쌤이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예전 기출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님비 현상은 뭐냐? 지역 이기주의예요. 자, 그 빈자리에 한번 적어놔봐. 지역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님비 현상. 님비 이거 님비 현상입니다. 님비는요, not in my backyard. 알아요? 이거만 하고 나 진짜. 자. 그래서 님비라고 얘기한다. 님비 현상 뭐냐면 내 뒷마당에는 안 돼. 내 뒷마당에는 안 돼. 라고 하는 거다. 쓰레기 매립지. 뭐 또는 요즘에 장례식장. 우리 집 주변에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거 설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현상이 님비 현상. 이것도 지역 이기주의죠. 그래서 왜 길 가다 보면요 되게 플랜카드 많이 보죠. 이거 결사 반대, 이거 짓는 거 결사 반대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님비 현상이야. 핀피 현상은요, Please in my front yard거든요. 우리 앞마당에 제발 와주세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백화점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이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편의시설들.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핀피 현상. 이것도 핀피 현상. 핀피야, 핀피겠지? 핀피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게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핀피 현상. 이렇게 이제 지역 이기주의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좀 쉬고 우리 도덕을 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을 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틀에 걸쳐 이 사회 또 고졸사회 교과목을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수업을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육적으로는 많이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힘, 매일매일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 리뉴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캠프가 마무리될 때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힘을 얻어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리뉴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이유,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